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강민 교수입니다. 지금 이게 3주차죠. 지금 계속 공지에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이게 대면이랑 비대면 수업이 블렌디드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속 혼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1, 2주차까지 그 영상을 올려놨고 또 3주차 또 영상이고 아니면 뭐 줌 관련한 이제 동시에 줌으로 화상 강의를 하거나 또는 영상을 이제 올리라는 오프라인 이게 온라인 수업인데 이게 계속 뭐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3주차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일단 계속이 진행이 되고 또 다음 주 4주차는 또 다시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달라지는 게 있으면 제가 공지에 올리거나 아니면 조교 선생님을 통해서 공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영상을 보시면서 좀 어땠나요? 컨벤션 관련한 예상이나 기출 문제를 보면서 좀 어땠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죠.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고 뒤에 오늘 할 차례들도 조금 이제 천천히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적으로 문제풀이를 해가면서 부연 설명을 해갈 텐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약속드린 대로 좋은 질문을 오늘 또 정리를 하면서 첫 시간이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하고 먼저 생각하는 의미에서 던져보겠습니다. 음, 필립 짐바르드라고 나중에 이 심리학자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여러분께 리뷰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끝난 후에 이 유명 석학의 질문은 자신이 이때까지 살면서 나름의 행복을 추구하고 얻고 또 사회성을 기르는데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사회성,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IQ, EQ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지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성이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사람들하고 얼마나 소통하나. 그리고 뭐 그 소통의 툴이 직접 만나는 것도 있지만 SNS도 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그런 도덕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성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도 많은 리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IQ, EQ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회적 지수도 굉장히 중요한 걸로 네, 지금 SQ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또 덕목 그리고 갖춰야 할 자질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필립 짐바르도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영웅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영웅이라는 말 자체를 너무 좀 헐리우드식 그런 영웅으로 많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나오는 영웅, 또 이순신 장군처럼 영웅, 세종대왕처럼 그런 영웅, 영웅이 어떤 의미에서는 점점 그렇죠. 확대 해석이 되고 있는 쪽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SNS 상에서도 볼 수 있고 온라인 상에서도 검색을 하거나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데 사실 영웅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어떤 사고가 나서 거기에 달려가고 있는 소방대원들, 또 급박한 상황에서 이타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 영웅적인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과연 여러분은 영웅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나를 생각하기보다 사회를 또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자기 희생이 어느 정도로 감안되더라도 그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께 던져보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웅의 잠재력이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긴박한 상황에서 당황을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가 영웅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부끄럽거나 아니면 너무 당황하거나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어찌할지 모르거나 하지만 적당한 조건 그리고 뭐 주위에 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액션들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여러분들 또한 영웅적인 행동을 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필립 교수는요, 영웅적인 행동도 평소의 습관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습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다른 사람을 칭찬해 보자는 것입니다. 상대가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상황에 맞는 칭찬을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간단한데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남을 칭찬했다가 얻을 수 있는 부정적인 건 어떤 걸까요? 많진 않죠. 말 중에 상대방의 칭찬에서 나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사람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나한테 칭찬을 하지? 무슨 꿍꿍이 속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언정 실제로는 기분은 되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타적이고 남한테 관심이 가고 관심 있는 행동에서 칭찬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트레이닝 되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떤 사회 중심적 실천 또는 이타적인 생각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잠재력이 좀 표현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계속 반복이 되면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으면 맛있다고 칭찬하고 어떤 걸 가져다 주면 고맙다고 또 칭찬하고 인사 잘하고 이런 진짜 사소한 행동들이 계속 연습이 된다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필립 교수는요, 주로 수줍음 연구라고 해서 사회에 있는 사회과학자인데 심리학자로서 자신이 어떤 왜 사람들은 쑥스러워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도 왜 돕지 않는가에 대한 쑥스러움을 연구를 한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영웅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평소에 몸에 배는 습관, 매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기초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또 질문을 해볼게요. 과연 여러분들은 영웅적인 행동, 방금 제가 말한 남한테 친절했던지 아니면 남의 어려움이 있으면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고 같이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그런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조하고 뭐 그렇게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오늘 밥을 먹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유 없이 잘해줬던 사람들한테 고맙다 그리고 칭찬해 본 적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한번 질문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긴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영웅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라는 질문도 역시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17번까지 했었죠? 오늘은 158페이지에 18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8번 참가자 전시 참여 업체 포함입니다.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1번 회의 행사에 참여하는 잠재적 참가자들을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당연히 철저히 이해해야지 이 잠재적 참가자들이 나중에 직접 참가자로 연결될 수 있겠죠. 거기에 맞는 니즈를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의 구미에 당길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많이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참가자나 아니면 전시에 참가하는 사람이 참여업체 포함해서 자신이 얻을 정보가 하나도 없다. 실질적으로 많은 정보가 있었지만 이런 것일 수 있겠죠. 자동차를 보러 온 사람이 나는 실제로 트럭을 보고 싶어. 모토쉐스 트럭을 보고 싶은데 모두가 스포츠카 또는 화려한 차 아니면 새로 포함될 전기차들만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차들이 있게 전시만 되게 되면 참여 업체나 보는 사람도 실제로 트럭을 보러 왔는데 그런 게 있으면 보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의 행사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을 철저히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끔 타겟팅해서 새로운 니즈를 파악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2번 회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적 참가자들은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
당연한 말이죠. 회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적 참가자들의 표적 시장을 선택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STP에 필요한 거예요.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를 하고 타겟, 그렇죠. 타겟을 정확하게 정하고 포지셔닝, 그쪽에 맞는 마음에 안착을 하는 거죠. 그 포지셔닝 한다고 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김광민의 가슴, 아니면 또 뭐 김수진의 가슴, 아니면 뭐 송강의 가슴, 이런 사람들 중에 먼저 누구에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교수인가, 연예인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인인가, 그 시장을 나눈 다음에 좋다. 그러면 교수의 교수의 시장으로 세분화를 하겠다 싶으면 저의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타겟을 정했잖아요. 나란 타겟을 정했으면 이제 이 마음속에 여러분의 존재가 어디에 포지셔닝 시킬 건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학생, 아니면 수업을 열심히 듣는 학생, 아니면 연락을 잘하는 학생, 아니면 결석을 하는 학생, 문제 학생, 문제 학생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다른 데 더 많이 신경 쓰는 게 사실 문제예요. 여러분들 입장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신분에 맞게끔 그렇게 수업 시간은 적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표적까지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참가자들의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번. 전시 참여업체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자료의 주 내용은 전시회 참가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죠. 주로 이점을 설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리플렛이나 아니면 팜플렛을 받았을 때 구미에 담기지 않는 내용을 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를 좋아합니다. 아디다스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나이키 관련한 정보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는 브로셔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거기 행사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홍보 자료의 주 내용은 전시회 참가자로 이 이점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업회의 참가자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참여하기 때문에 협회 회의보다 더 많은 홍보를 해야 한다. 자, 이 말은 틀린 말이죠. 기업회의 참가자들은 거의 강제적,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보내주는 포상이나 아니면 기업에서 보내는 어떤 오리엔테이션이나 기업 관련한 것들이 대부분이 강제성을 띠고 회사에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참여하는 시간마저도 사실은 근무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이 굉장히 강하지만 협회, 학회 이런 쪽이 의사에 따라 참여도가 뭐 자유롭기 때문에 사실 협회, 학회 이런 곳에 훨씬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기업회에는 굳이 홍보가 필요하지 않고 기업에서 정해준 대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은 정보를 나열하는 식의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나열하는 식의 리블렛만 필요하지 그걸 위한 광고, 홍보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19번. 기본적으로 행사 기획자가 연설자에게 보내는 4가지의 서면 통신 중 행사 전 참석자 수 등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스케줄을 보내는 서면은 일단 답은요. 이거는 4번입니다. 리마인더. 다시 이것들 순서대로 먼저 해볼게요. 밑에 해설 부분 혹시 보이시나요? 해설 부분이 보이면 인비테이션 레터라고 바로 보내게 됩니다. 이게 초청장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AOFS라고 이게 받게 됩니다. 뭐냐면 Acceptance of Invitation from the Speaker예요. 이게 스피커가 누구인지, 연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사가 어떤 사람의 퀄리티인가에 따라서 자신이 참여하고 싶거나 안 하고 싶거나 할 수 있겠죠. 수강 신청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전공이지만 다양하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과목이 득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교수를 따라가는 선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기 있는 교수다. 그러면 빨리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행사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Acceptance of Invitation from the Speaker는 뭐 연사가 누군지 아니면 거기서 설명하는 사람이나 의장 뭐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참석자가. 그렇기 때문에 대표 참석자를
어떤 사람이다라고 보내는 것이 사실 참가자로 하여금 참석자를 좀 더 많이 유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엔 confirmation letter라고 해서 여기서는 하는 거는 너 참석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중요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면 PCO나 아니면 이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1000명이 참가할지 2000명이 참가할지 3000명이 참가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을 나는 3000명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PCO는 3000개의 박을 계약금을 주고 블록을 해놨어요. 10%의 계약금을 주고 한 개당 10만 원이라 그러면 3000명이면 돈이 얼마예요, 그죠? 벌써부터 얼마인지 가격이 나오죠. 한 3천만 원이면 10만 원이면 3억이죠, 그죠? 작은 돈 아닙니다. 엄청 비싼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쵸? 근데 막상 행사를 진행해서 아야 죄송합니다. 그쵸? 막상 행사를 진행했는데 1000명밖에 안 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까지 블락해놨던 방들이 다 2000방들이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주최자 입장에서는. 음식도 그렇게 준비를 했고 행사장도 3000명이 들어갈 곳을 준비했는데 1000명밖에 안 왔어. 그럼 안 되기 때문에 회신을 달라고 합니다. RSVP라고도 하고요. 또 컨퍼메이션 레터라고 해서 이 컨퍼메이션 레터를 받아서 대략적으로 사전 등록을 통해서 몇 명 정도가 올 건지 PCO들이 파악을 합니다. 이런 행사 기획자, 실행사들이 몇 명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나서 대략적으로 호텔 블록을 원래 2번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1차 블록에 3,000개를 했는데 막상 컨퍼메이션 레터를 받아서 2,000개가 만약 예약이 왔으면 한 뭐 2,200객실, 800객실을 취소하고 2,200객실 정도를 뭐 계속 확보를 해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걸 보내서 참석자를 확인하고 나면 다시 리마인더를 보내요. 왜냐하면 이왕 참가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구체적으로 이번엔 우리가 몇 명 정도 참가를 한다. 그리고 이번 스케줄과 프로그램은 이렇게 저렇게 된다. 어,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봐서 행사에 대한 사전 인지나 자기가 듣고 싶은 세션에 대한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명 과학자가 누가 발표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스터디를 할 시간을 충분히 컨퍼메이션 레터를 통해서 정보를 주면 요즘에는 레터를 직접 발송하는 것도 있지만 이메일로 발송하기도 하고 웹 발신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발신하기도 하고 또한 요즘에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계속 공지를 합니다. 어떤 행사에 대한 홈페이지를 PCO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사실 인비테이션들 보내기도 하고 또 업세턴스 오브 인비테이션 프롬 더 스피커라고 해서 연사가 누군지 거기에 대한 소개 또는 영상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마인더를 또 통해서 뭐 예전엔 리마인더를 통해서 다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세한 정보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람 참석에 대한 재확인 및 강화 그리고 이 사람이 확실히 오게끔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리마인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를 다 치르고 끝난 뒤에 고맙다고 참석해서 고맙다는 땡큐 레터를 보냅니다. 고맙다는 인사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또 봐요 안에 이건 실무적인 내용인데 땡큐 레터 안에는요 이번에 너무 참석해줘서 고맙다라는 내용 외에 다음 차기년도 행사장은 여기고 뭐 날짜는 언제고 대략 이쯤에 한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 주제 안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사실은 땡큐 레터에 써놓고요 그리고 여기서 부가적으로 행사에 대한 만족도도 땡큐 레터랑 같이 한번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족도나 만족도 조사, 이 행사는 어땠냐, 어느 부분이 제일 좋았냐,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떤 것이냐,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순서대로 하다 보면 문제가 네 가지 서면 통신 중 행사 전 참석자 수 등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스케줄을 보내는 서면은 바로 답은 뭐죠? 리마인더죠. 그죠? 컨퍼메이션 레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참석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자신의 정보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인비테이션 레터는 초청장이고요. 그리고 땡큐 레터는 감사장입니다. 답은 리마인더. 19번은 답이 4번입니다. 20번. 대규모의 컨벤션 행사를 기획 운영하는 조직 중에서 최고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조직은 답은 어딜까요? 이거 생각보다 사람들 잘 모릅니다. 답은 조직위원회입니다. 조직위원회 단위가 제일 크고 조직위원회가 주체자입니다. 대략 조직위원회가 주체자가 될 수 있고 이 조직위원회는 뭐 학회, 학회장, 협회장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그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됩니다. 조직위원장, 조직위원회 위원장.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잘 볼 수 있는 조직 중에서는요,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이 누구고, 이런 것들을 계속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최고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조직은 여기서는 조직위원회고요. 그리고 사무국은 자신들 스스로도 만들 수 있지만 조직위원회 스스로도 만들 수 있지만 보통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행사를 전문 행사자들에게 맡깁니다. PCO가 될 수도 있고요. 기타 뭐 다른 대행사, 실행사가 이벤트 회사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실행사가 되게 되는데 거기에서 만드는 것이 바로 실행을 위해 만드는 사무를 위한 만드는 그런 국이 바로 사무국입니다. 분과위원회는요, 조직위원회를 만들고 나면 행사에 하나를 하는데 여러 가지 분과가 필요합니다. 먼저 조직위원회에서 어떤 학술회의를 한다. 그렇게 되면 학술회의선 주로 어떤 걸 말해요? 그렇죠. 학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자료들을 만들어서 회의할 거리들을 만들겠죠. 예를 들어서 그게 바로 학술분과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쪽은 행사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스폰서를 구해야겠죠. 어떤 행사에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스폰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스폰서를 유치하러 다니거나 아니면 광고를 받으러 다니는 그런 분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과는 예를 들어서 대외 협력 분과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것들은 뭐 다른 분과 중에서는 한 개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세분화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광 관련 조직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호텔 분과, 그 다음에 마이스 분과, 그리고 뭐 크루즈 분과, 복합 리조트 분과, 뭐 이벤트 분과 이런 식으로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분과를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뭐 조직의 업무에 따라서 바꾸는 경우 아니면 조직에 가지고 있는 학술 성격에 따라 나눌 수 있는 이런 분과 어쨌든 주체자의 안에서 나뉘어지는 각 세부 분과를 말하는 것이 바로 분과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있다고 칩시다. 그 조직위원회 안에 자신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예를 들어서 경영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회계도 엉망이겠죠. 경영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회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인사 논문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될 상황들이 옵니다. 왜냐면 조직위원회가 만능은 아니거든요.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문회의를 보통 만듭니다. 자문회의를 만들고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조직위원회 또는 주관사, 주체사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재무 쪽 자문이나 아니면 기타 법 관련한 상식에 있는 자문 이런 것들을 많이 받는 거죠. 조직위원회는요, 역시 뭐 다양한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이 좀 모여서 그런 주최기관이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으로 해서 행사를 기획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최고 기구로 해서 PCO한테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그런 걸 관리, 감독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조직위원회는 주체사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0번의 1번
어, 여러분들 이렇게 좀 풀어보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죠. 듣다 보면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 뒤에 가다 보면 조금씩 흔히 말하는 문제를 꼬아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